200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이팔 사기 사건. 피해자 2만 4천 명, 피해액 2조 5천억 원. 그 숫자 안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35년 퇴직금, 아내의 적금, 딸의 신혼집 보증금까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너진 건 돈을 잃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첫 달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그 순간부터 의심은 사라졌고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흘 전,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이 이야기는 조이팔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 재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기 사건들을 시리즈를 연재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딸 결혼식 사흘 전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 2개와 제가 몰래 숨겨둔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딸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원망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딸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그 다음 말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들여 지키려 했던 가족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저를 그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것을요. 제가 공장에서 나온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27살에 들어가서 62살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35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공장은 지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명절에는 떡값도 나왔고 자식 결혼한다고 하면 봉투도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손에 기름 묻히고 작업복 입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동료들과 소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큰 돈을 만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잃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가족 굶긴 적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35년이 그 숫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나니 그 돈이 큰 돈 같지가 않았습니다. 노후가 길어졌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0살까지 산다. 의료비가 얼마다.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자꾸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 잘 굴려야 돼. 아내가 웃었습니다. 잘 굴리긴 뭘 잘 굴려. 그냥 은행에 넣어둬. 우리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사람도 아니잖아.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두면 죽을 때까지 못 써. 많이 안 써도 돼. 지금까지처럼 살면 돼.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3번 빨아도 멀쩡한 걸 골라 사고 명절에 친정 가는 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한 잔을 망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고 또 미안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편한 게 별거야. 빚 없으면 편한 거야.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아내한테 가방 하나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도 제주도 한 번 가본 게 다였습니다. 거기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해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도 괜찮은 데 다니고 부모도 점잖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양가가 비슷하게 부담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저녁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전세 보증금 좀 모자랄 것 같아. 일단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안 되면 대출 받으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는데? 한 4, 5천 정도? 딸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아빠가 보태줄게. 신혼 시작부터 빚지면 안 돼.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아빠 노후자금 써도 괜찮아? 아빠 걱정은 안 해도 돼. 너는 너 시작만 잘하면 돼. 저는 그날 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머릿속에서 자꾸 쪼개졌습니다. 딸 보태주면 얼마, 노후로 남기면 얼마, 의료비 따로 빼두면 얼마.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퇴직금이 작은 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저는 여기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친구라고만 하겠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동네 친구였습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갈렸지만 그 뒤로도 자주 봤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잘했고 입담도 좋았습니다. 다만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했다가 한동안은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술값을 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사회를 봐준 사람도 그 친구였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킨 사람도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시간 돼요? 저녁이나 한번 합시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2~5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친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옷도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고 시계도 좋은 걸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한두 해 전만 해도 그 친구는 형편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야, 너 잘 풀렸나 보다. 아니에요, 형님. 그냥 일이 좀 풀렸어요. 밥집에서 친구가 먼저 잔을 채웠습니다. 메뉴도 평소 같으면 시키지 않을 비싼 걸 시켰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사요. 저는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제가 사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친구는 투자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야구하던 이야기, 군대 휴가 나와서 같이 술 먹다 토했던 이야기, 제 결혼식 사회 보면서 식순을 까먹어서 식이 30분 늦어진 이야기.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뭐 퇴직했지. 퇴직금 좀 받았겠네요. 받긴 했지. 은행에 그냥 두지 말고 잘 굴려야 해요. 요즘 은행이자로는 안 돼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뭘 알아서 굴려. 그냥 두는 거지. 친구도 웃었습니다. 언제 한번 형님이랑 진지하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하는 거 하나 있는데 형님한테 권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알려는 드릴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습니다. 그날 친구는 절대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묻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그 차를 떠올렸습니다. 친구가 타고 온 차 말입니다. 저는 평생 중고차만 탔습니다.
가장 새 것이라고 사본 게 6년 된 중고였습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친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야, 너 저번에 한다는 거, 그게 뭐야? 친구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형님, 진짜 궁금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친구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깔끔했고 안내 데스크에는 양복 입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자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형님,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임대 수익이에요. 임대? 의료기기를 사놓고 그걸 병원이나 요양원에 빌려주는 거예요. 매달 임대료가 나와요. 회사가 그걸 모아서 가입자한테 나눠주는 구조예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 어때? 형님, 은행은 1, 2%잖아요. 여기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자가 아니에요. 안전성이에요. 기계가 실제로 돌고 있으니까요. 망할 게 없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야,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좋은 게 왜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와? 친구가 웃었습니다. 형님,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회사가 정해진 인원만 받아요. 저도 형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들어간 거예요. 매달 들어와요. 통장에는 일정한 금액이 매달 같은 날짜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봤습니다. 우리 누나도 넣었어요. 아시죠? 형님도 한번 봤잖아요. 그 누나가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들어갔어요. 친구 누나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갔다는 말이 저는 컸습니다. 저는 그날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리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반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휴대폰만 봐? 아무것도 아니야. 통장은 왜 자꾸 꺼내봐? 퇴직금 어떻게 할까 보는 거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방식이었습니다. 의심이 들면 한 번 묻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그 다음은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일단 5천만 원만 넣어볼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좋아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와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발을 들이면 결국 더 들이게 된다는 걸요.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보낸 날 저녁,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의 일부가 그날 제 손에서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진짜 들어왔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형님,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아니, 진짜로 들어오니까 신기해서. 형님, 신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도는 거예요. 저는 그날 시장에 갔습니다. 아내가 사고 싶어 하던 압력솥이 있었습니다. 비싸서 못 사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사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어디서 났어? 그냥 퇴직금 이자 좀 들어왔어. 퇴직금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요즘 은행 상품이 좀 좋은 게 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압력솥을 한 번 들어봤다가 다시 내려놓는 아내의 손이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게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짓말 위에 다음 거짓말이 쌓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달에도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딸한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화장품도 사야 하고 한복 맞추는데도 돈이 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돈이야? 그냥 아빠가 보태주는 거야. 아빠, 노후 자금 아꼈어. 나 괜찮아. 아빠 걱정 마. 요즘 아빠가 돈 좀 굴리는 거 있어. 딸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빠가 무슨 돈을 굴려? 아빠가 그래도 35년 직장 생활 한 사람이야. 저는 그 통화 후에 잠깐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친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님, 시간 되세요? 만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달까지만 증액 받는데요. 증액? 네. 큰 돈 넣는 자리는 원래 있던 가입자한테만 한 번 더 열어준대요. 신규는 더 안 받는다고 해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한데?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님이 너무 많이 넣는 건 추천 안 드려요. 그래도 한 1억은 넣어두시는 게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이 되니까요. 그 말이 저는 좋게 들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이 된다는 말이요. 저는 그날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계산을 했습니다. 1억을 넣으면 매달 600만 원, 1년이면 77만 원이 넘는 돈, 5년이면 원금이 다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어오는 돈. 그 계산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한번 말을 꺼내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알아보는 게 있는데. 뭔데? 아니, 어떤 친구가 하는 건데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게 있어. 아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왜 당신한테까지 와? 은행보다 많이 주는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구조가 좀 달라서. 여보, 그 친구 당신 친구지 내 친구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저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30년 친구를 그렇게 말하는 게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평생 돈 문제로 사고 한 번 친 적 있어?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없지. 한 번도 없지. 그래서 내가 더 무서운 거야. 저는 그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1억 더 넣을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잘 결정하셨어요. 저는 그날 1억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또 며칠 뒤에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에 2억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드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도 넣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한 번 흔들리면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문제는 딸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신혼집 보증금을 5천만 원 보태주기로 약속해 놨었습니다. 그 돈은 따로 빼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안에 들어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5천만 원도 이미 투자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어느 날 통장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만 더 굴리고 빼면 된다. 매달 600만 원이 나오니까 2달이면 120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딸한테 5천만 원 보태주고도 1000만 원이 더 남습니다. 그 돈으로 사위한테 정장 한 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2달 뒤에 5천만 원만 빼고 싶은데 가능해? 친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형님, 인출은 6개월 뒤에나 자유로워요. 그 전에 빼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그런 말 안 했잖아. 형님, 약관에 다 있어요. 제가 그날 보여드렸는데 형님이 그냥 사인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돼? 우리 딸 결혼 때문에 그래.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본사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형님이 올해 가입한 분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형님이라고 한번 부탁해 볼게요. 며칠 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1달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가능하대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던 돈이 빼려고 하니까 갑자기 1달이 늦춰진 거였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아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전세 계약해야 해. 보증금 준비됐지?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가 다음 주에 보내줄게. 진짜 괜찮아? 우리 그냥 대출 받아도 돼. 아빠가 약속했잖아. 걱정 마. 딸이 저를 안고 갔습니다. 아빠, 고마워, 진짜. 그날 저는 안방에서 한참 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부터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매달 25일에 들어오던 돈이 27일이 됐습니다. 28일이 됐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이번 달은 왜 늦어? 형님,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곧 들어와요. 며칠 뒤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 달은 더 늦었습니다. 한 주가 늦었습니다. 야, 이번엔 왜 그래? 형님, 회계 정산 기간이래요. 분기마다 한 번씩 그래요. 너는 왜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이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이사가 회계 정산 기간을 처음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달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다시 했습니다.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형님, 본사 이전 중이에요. 사무실을 옮긴대요. 다음 주에 다 정상화된대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저 지금 본사예요. 정신없어요. 형님,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통화 이후로 친구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1층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너무 뛰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이 보였습니다. 책상도, 직원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회사 로고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문을 한 번 두드리고 또 한 번 두드리고 또 한 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문 앞에 와서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유리문이 흔들렸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가입자세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다 사기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 그냥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가 여기 이사로 있어요. 그 사람이 설명해 줄 겁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안쓰럽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분도 연락 안 되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어디야?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하철을 탄 건 같은데 어디서 내렸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한참 걸어서 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슈퍼 앞 평상에 1시간쯤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 하나와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침대 및 서랍에 두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작업복도 안 입은 사람이 그날따라 발끝부터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이 좀 깜빡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넣었냐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억. 2억 얼마? 2억. 아내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떴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딸 돈도 들어갔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묻잖아. 딸 돈도 들어갔냐고. 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갔어. 아내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 번 내리쳤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5천. 아내가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돈 욕심내는 사람 아닌 거 나도 알아.
당신 평생 그런 사람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내가 막든 같이 가든 무슨 결정이라도 했을 거 아니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돈을 잃은 게 아니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말할 기회까지 다 잃은 거야. 그 말이 그날 밤 저를 베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통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35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5년이 그날 그 자리에서 아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누나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끔 인사하던 분이었습니다. 누나가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당했어요.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누나도요? 저도 동생 말 듣고 넣었어요. 우리 아저씨 모르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생도 죽겠다고 그래요. 어디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친구도 당한 거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입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소개비 받았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입자 한 명 끌어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사람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끌어들인 사람만 2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날부터 저는 친구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가 자기 처가 동네에 잠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까지 갔습니다. 동네 어귀 작은 식당에서 친구를 갔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었지만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저는 친구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너, 친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너 다 알고 있었어?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누나 돈도 들어가 있고 제 돈도 들어가 있고 회사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사람을 더 끌어들이면 제가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제 돈을 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를 봤습니다. 30년을 알던 얼굴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사회를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빈소에서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빈소를 지켰던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돈이라도 들어와야 제 돈을 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더 슬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그러면 모른 게 아니야. 친구가 저를 봤습니다. 너, 알고 나서도 나를 안 막았잖아. 처음에 5천 넣을 때는 몰랐다고 치자. 1억 더 넣을 때는 알았을 거 아니야. 5천만 원 더 넣을 때는 알았을 거 아니야. 친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도 나를 밀어 넣은 거야. 친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는 저도 무서웠어요. 제 돈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더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신고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한 번 밀었을 뿐입니다. 발을 들인 건 저였습니다. 들인 발을 더 깊이 넣은 것도 저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저였습니다. 딸 돈을 쓴 것도 저였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며칠 앞이었습니다. 딸이 거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딸 앞에서 어떻게 앉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평생 딸한테 잘못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야단은 쳤어도 사과해야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딸이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야. 우리도 대출 받으면 돼. 결혼식도 그냥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딸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짜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이에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안 꿇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안 꿇었습니다. 딸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뭐해? 일어나.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일어나. 제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무실 다쳤을 때도 안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딸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돈보다 더 속상한 건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야. 아빠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 게 그게 더 속상해.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나 잘못했다고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60년 넘게 가지고 살았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입어본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큰 돈을 안 받고 일을 봐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돈은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아주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릅니다. 딸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늦췄습니다. 사위 될 사람과 사돈댁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위 쪽에서 일부 보탰고 딸이 적금을 깼고 저희가 살던 집을 담보로 약간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일찍 식장에 갔습니다. 저는 딸 옆에 서야 했습니다. 신부 입장 때 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로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식장 입구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도 아니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른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어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가서 섰습니다. 딸이 저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아빠, 떨려? 떨려. 딸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오늘은 같이 들어가자. 저는 딸 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나왔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다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 식장 안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사회를 받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돈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딸의 손, 그 따뜻한 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였습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야간 근무도 있고 주간 근무도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에 작업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부끄러웠습니다. 35년 공장 다니던 사람이 경비 일을 한다는 게요. 그런데 하다 보니 그런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일은 일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가짜가 아닌 제가 손과 발로 만든 진짜 돈이었습니다. 경비실에 처음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소장님은 단지 안을 돌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동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는지, 어느 어르신이 새벽마다 산책을 나오시는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경비실로 돌아와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일은요, 별거 없어요. 사람을 잘 보면 됩니다. 사람을요? 네, 사람을.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인사 안 하는 사람, 다 봐야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 보는 일을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친구를 못 봤습니다. 차가 바뀐 것만 봤지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바뀌고 있었는지는 못 봤습니다. 통장이 찍힌 숫자만 봤지 그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는 못 봤습니다. 아내 얼굴은 매일 봤지만 아내 눈빛이 바뀌는 건 못 봤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하느라 마음 졸이고 있을 때도 저는 그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데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소장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새겼습니다. 이번엔 사람 좀 봐야지. 아내와는 한동안 서먹했습니다. 매일 같이 살면서도 식사할 때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 나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아내가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여보, 가다가 먹어. 저는 그 김밥을 받으면서 잠깐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밥을 비닐에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김밥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아. 같이 살면 돼. 저는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저는 그 김밥을 풀었습니다. 김밥 2줄이었습니다. 단무지, 햄, 시금치, 계란이 들어있는 평범한 김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밥을 2입 먹다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락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김밥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출근하는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구나. 일을 잃으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지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아내는 제가 다시 작아지지 않게 김밥을 사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김밥을 먹다가 경비실 책상에 잠깐 엎드렸습니다. 피해자 모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잃은 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주 나오세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서로가 서로한테 위안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70대 어머님이셨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돈을 다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콩나물 무치고 김치 담가서 이만큼 모았어요. 그게 한 번에 사라졌어요. 그분이 말하실 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또 한 분은 저랑 비슷한 60대 남자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명예퇴직하셨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에 보유 주식까지 다 정리해서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부인이 그 일을 알고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달째 안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친정 어머니 돈까지 넣었다는 50대 부부도 있었고 또 다른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을 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잃은 게 많았지만 옆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주는 사람이었고 딸이 가끔 전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그 모임에 나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사위와 같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좀 긴장했습니다. 사위 얼굴을 보는 게요. 결혼식 일주일 늦춘 사위 얼굴을 보는 게요. 그 집에 폐를 끼친 사람으로서 무슨 얼굴로 봐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들어오면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게 미역국이라고 해서 끓인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잘 구했어요? 그래? 네. 보증금이 좀 부족했지만 저희 둘이 잘 모았어요. 부족한 건 대출 받았는데 이자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숟가락을 들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 말을 한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사위는 저희 둘이 알아서 했으니까 아버님 마음 무겁게 가지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보증금 못 보태준 장인한테 그 사람이 마음을 베푼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잠깐 동안 미역국만 봤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가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이 사람 잘 봤어. 저는 그 말에 한 번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딸은 사람 잘 봤는데 저는 그 친구 하나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가 친구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제 몫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가족도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서 저랑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딸이 잠깐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멍했습니다. 그래? 딸이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손주한테 무슨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으면서 마지막에 그 가장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손주한테 무슨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쯤 뒤 딸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때 결혼식 때 아빠가 너무 작아 보였어. 평소 아빠가 아니었어. 나는 그게 마음 아팠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아니야, 아빠. 그게 아니야. 내 말은 아빠가 그렇게 작아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저는 딸을 봤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한테 화 안 났어. 처음에 좀 속상했지. 그런데 화는 한 번도 안 났어. 왜 화가 안 났는지 알아? 아빠가 평생 우리한테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 한 번 잘못한 걸로 평생을 다 까먹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빠, 한 번 잘못했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지 마. 그게 우리 더 힘들게 해. 저는 딸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평생 자식 키운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시 일으켜주는 날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노력할게. 딸이 웃었습니다. 노력하지 마. 그냥 살아. 우리 같이 살면 돼. 저는 그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주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냥 살아. 같이 살면 돼. 이 집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듬해 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평생 공장에서 무거운 거 들던 손이 떨려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요즘도 가끔 새벽에 잠이 깹니다. 그러면 거실에 나가서 한참 동안 창밖을 봅니다. 우리 동네는 새벽에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흐릅니다. 그 빛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5천만 원을 보낸 날, 300만 원이 처음 통장에 찍힌 날, 압력솥을 사들고 와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한 날, 딸한테 걱정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라고 말한 날,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던 날, 식탁에서 아내가 통장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던 날, 그 날들이 다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어느 한 날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날들이 한 발 한 발 모여서 저를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집은 남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있습니다. 딸도 가끔 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사위도 인사를 잘합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사기꾼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침묵,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 자존심,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자 결정해버린 오만함. 그게 제 노후를 무너뜨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 정년 맞고 퇴직금 받으신 분들, 어느 날 30년 친구가 혹은 사촌이 혹은 옛 직장 동료가 좋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 역시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확신에 찬 사람도, 절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통장부터 열지 마십시오. 도장부터 찍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식탁에 앉으십시오.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가족이 없다면 믿을 만한 제3자에게라도 반드시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말 못할 돈이라면 그 돈은 처음부터 건드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저는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잃고 30년 친구를 잃고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높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불어나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식탁 앞에서 함께 의논할 사람, 내가 틀렸을 때 붙잡아줄 사람, 무너졌을 때도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선택은 그 순간부터 이미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 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